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유전체 의과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성민입니다. 2017년 이민호포즈를 공동 창업해서 현재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스타트업 창업자인데 그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를 맡게 된 동기는 한양대에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 창업을 권장하고 학생들에게까지 창업을 권장하는데 본인은 교수지만 창업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학생들한테 도저히 창업 이야기를 못하겠다. 당신은 창업을 해봤으니 의견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쭉 말씀드렸더니 대뜸 지금 한 이야기 그대로 강의로 해달라고 해서 첫 강의를 덥석 맡게 된 겁니다. 창업하는 분마다 모두 배경과 스토리가 다를 겁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 창업을 했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학과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에 우리나라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매체에서 대학 혁신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에 소개된 특집에 기반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는 일부 인문계 학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교수가 외부 기업의 직책을 겸임하거나 창업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성리학 전통 때문인지 이런 갭이 아직 큽니다. 지금은 교수 창업과 사회 이사만이 인정되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많은 고급 인력 자원이 있는데 이 인력이 산업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스탠퍼드생은 10명 중 2명이 재학 또는 졸업 후 창업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창업을 해보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탠포드 교수, 동문이 세운 기업의 수는 7만여 곳에 달하고 이 기업들의 연 매출 합이 3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 2019년 삼성전자 1년 매출이 약 230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연 매출로 보자면 삼성전자 10개를 스탠포드가 만들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MIT는 어떨까요? 2019년 초에 국회의장단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미국 순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MIT에 가니까 부총장이 나와서 창업 이야기만 하더군요.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주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을 왜 강조하냐고. 답은 단순했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언제나 사회적 혁신이었다는 겁니다. 대학은 교육을 통해 연구를 통해 사회를 혁신해 왔습니다. 지식 생산이 느리고 어려웠던 과거에는 좋은 논문 하나만 내더라도 다시 말하면 좋은 지식을 하나만 생산하더라도 사회적 임팩트가 컸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혁신이 바로 창업을 통한 혁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의 역할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이 바뀐 것뿐이죠. 2015년 MIT 보고서입니다. 제목 자체가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t MIT입니다. MIT 동문이 설립한 회사가 3만 개, 고용인원 460만 명, 연 매출 1,900조, 40%의 창업자는 연쇄 창업자. 대단하지 않나요? 2015년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치가 더 올라갔겠지만 이 뒤로 나온 보고서가 없어서 7년 전 것을 인용해봤습니다.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부학장의 말입니다. 왜 창업이나 산학협력이 중요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와 학생이라면 취업보다는 당연히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보통 현실에 없는 것, 현실에서 막힌 것을 푸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이나 사회 현실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 해법을 찾았다면 그걸 활용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산학협력이고 창업이다. 참 명쾌한 대답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창업이 대학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혁신이라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교수들이 창업 전문가라는 점도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교수들은 창업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입니다.
어쩌면 지금 단계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를 위한 창업 교육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수 대학 총장님들도 모셔서 논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대학 안에 아예 공장까지 갖춰두고 있는데 기업가적 혁신을 못하면 대학은 소멸할 것이다. 모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고 훌륭한 말씀들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문에 다 싣지는 못했겠죠. 이런 종류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 실망스럽게 느끼는 것은 본인들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공자할 맹자할만 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없습니다. 창업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 경험도 해보신 분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학 겉핥기로만 아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되면 공자할 맹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사회가 바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우리나라 대학이 좀 더 빨리 사회적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왜 대학에서 창업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은 사회 혁신을 견인해야 되고 그 도구가 예전에는 교육, 연구, 그리고 지금은 창업으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특별히 이공계 대학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주로 벤처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벤처라고 말하는 회사죠. 제가 이해하고 경험한 벤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해군에 입대하는 것보다 해적이 되는 것이 낫다. 영어 원문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정도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It's better to be a pilot 하고 It's more fun to be a pilot. 이 말에 제가 앞으로 드릴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벤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벤처를 창업하는 것이 더 신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적이라고 하면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이나 아니면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에 나오는 캡틴 잭 스패로우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해적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해적을 이해하면 좀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쥐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마이클 크라이튼의 유작 중에 해적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은 하버드 의대를 나온 다음 전업작가 길을 걸었습니다. 의학에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은 해적의 시대이지만 영어 제목은 Pirate Latitude입니다. 직역하자면 해적 위도 정도가 되겠죠. 즉 해적이 출몰하는 특정 위도 지역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캐리비안 베이 주변 내 위도에서 해적이 많이 출몰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세기만 해도 모든 무역선은 대개 무장상선이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과 영국처럼 무역이 발달한 나라는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프라이비티어라는 단어는 본국 왕의 허가를 받고 다른 나라 무장상선을 약탈하는 해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탈한 성과의 일부는 곡물로 내놔야 되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불행은 내 행복 정도의 정책이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이 프라이비티어가 현대적인 안터프리너 또는 벤처 창업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큰 무장 상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직 군인 출신들의 선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것이고 무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프라이비티어가 이끄는 그룹은 인력도 얼마 되지 않고 무기도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이런 프라이비티어 조직이 어떻게 무장 상선을 약탈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해적의 시대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해적이 해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콤 글래드웰의 여러 책을 좋아하지만 이 책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제가 사실상 해적이 해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야후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을 때 구글은 가정집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IBM이 컴퓨터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이지도 않는 회사였습니다. 암젠 역시 DNA 제조학 기술로 뭘 하면 좋을지도 모르던 3명의 직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는 골리앗식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그냥 잠깐 연수만 하고 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한 편 내려면 10억, 20억은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연구비 그 정도 주면 쓸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노벨상 받으려면 1년에 100억씩은 밀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1년에 100억씩 밀어주면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다윗식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드리게스라는 감독은 단 7,000불로 영화 한 편을 제작해서 썬댄스 영화제 수상을 했고 급기야 콜롬비아사가 배급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이저 배급사가 개봉한 역대 최저 예산 영화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골리앗식 생각은 나도 10억 주면 네이처에 낼 수 있어. 나도 한 개만 없으면 다 할 수 있어. 식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로드리게스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거북이, 개, 술집, 목장, 버스만 활용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계는 곧 자유였다. 한계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였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로드리게스 감독은 영화판에 로드리게스 리스트라는 용어를 남겼습니다. 로드리게스 리스트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적어놓은 다음 그 리스트에 맞춰 영화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친구 카를로스가 멕시코에 목장을 갖고 있었다. 악당이 숨어있을 만한 장소로 딱이었다. 카를로스의 사촌은 술집 주인이었다. 술집은 을의 첫 싸움이 펼쳐지는 장소 아닌가. 나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의 또 다른 사촌은 버스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영화 중간에 삽입했다. 그에게는 핏불 테리어도 있었다. 그래서 그 개도 출연시켰다. 나의 또 다른 친구는 야생에서 우연히 잡은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다. 거북이도 출연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수정했다. 촬영을 위해 동물을 다루는 전문가를 따로 섭외한 것처럼 보이면 영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앞서 말씀드린 골리앗식 생각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2019년 9월 10일 자신의 55세 생일이자 알리바바 그룹 창립 20주년 기념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517조 원, 마인의 재산은 45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300조 원가량 되고 한국 최고 부자 5명의 재산 합이 40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런 마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돈 없어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드리게즈 감독의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로드리게즈식으로 마인이 한 말을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었을 때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계는 곧 자유였다. 한계 안에서 우리는 돈 없어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벤처 창업가의 다윗식 생각입니다. 앞에서는 벤처 회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창업 또는 스타트업, 즉 아주 막 시작하는 또는 아주 막 시작된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고요? 사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도균 씨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권도균 씨는 벤처 1세대 대부이자 회사 매각으로 2008년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분입니다. 그 후에는 프라이머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세워 후배 창업가를 돕고 있습니다.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은 탐색 활동이다. 조금 낯설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는 탁월한 능력과 초인적인 의지로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창업 무용담은 소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류의 소설에는 어떤 창업자가 본인의 아이디어 또는 제품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이뤄냈다는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제 스타트업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의 특정 지점에 진공 상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창업자는 그 진공 공간을 찾아서 제품이라는 빨대를 꽂는 사람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읽었다면 별로 감흥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시작하고 1년쯤 뒤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전율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매년 휴가 때 이 책을 한 번씩 다시 읽고 있습니다. 진공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결국 그 지점에 가서 찔러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유명한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에는 가볍게 빨리 움직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창업 성공담은 대개 소설이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위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결국 영웅적인 활동과 실행이 아니라 지극히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끝이 없어 보이는 탐침 활동의 연속이 바로 스타트업 경영의 첫걸음이자 린 스타트업인 것이죠. 왜 린하게 움직여야 하는지 아시겠죠? 시장의 진공 공간이 어디인지 빨대를 꽂아서 찾으려면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루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 스타트업 성공은 좋은 유전자의 결과나 시기, 장소 때문이 아니었다. 올바른 프로세스를 따름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결국 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스타트업이 탐색해야 된다는 실제 예가 있을까요? 바이오 분야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암젠입니다. 암젠은 진공 공간을 어떻게 찾아서 빨대를 꽂았을까요? 암젠은 칼텍의 DNA 제조학 기술로 3명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실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벤처 투자자인 윌리엄 보우스가 투자를 결정했지만 믿업지가 않아서 에번 연구소의 부서장인 조지 라스만을 설득해 합류시킵니다. 그 다음 라스만은 암젠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던 전략을 실행합니다. 바로 총알 먼저 쏘고 대포를 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주위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총알은 가능한 많이 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총알이란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으며 회사 전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의 활동이 진공 공간을 찾는 탐색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총알을 바로 그런 진공 공간을 찾는 탐침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총알을 쏴서 그런 진공 공간을 찾으면 그곳에 자원을 집중해서 대포알을 쏩니다. 바로 이 작업을 암젠이 초기에 했습니다. 본인들의 DNA 제조학 기술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총알을 쏘기 시작했죠. 인터페론, B형 간염 백신, 위궤양 치료를 위한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에리스로포이에틴, 닭 성장 호르몬, 소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방출인자, 심지어는 청바지 염색용 생체 공학적 염료까지 총알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에리스로포이에틴이 가장 밝은 전망을 보이니까 본인들의 성과와 시장을 가늠한 뒤 여기에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자원을 집중했죠. 그리고 첫 번째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짐 콜린스와 모튼 한센은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예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식 접근 방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식 접근으로 대포만을 발사하려고 합니다. 대마불사라고. 하지만 위대한 기업들은 다윗식 접근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총알을 쏘다가 이를 대포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취직에 있을 겁니다.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가고 싶을 거고 중소기업은 죽어도 가기 싫고 창업은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창업팀에 들어는 갈 수 있을까? 가면 정말 돈 벌 수 있을까? 벤처기업에 가는 것은 어떨까?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아마 이런 질문을 했거나 또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창업을 하려면 우선 역량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그림은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역량은 자산, 정보, 스킬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시장의 니즈를 규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니즈를 예측하거나 심지어는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요구 및 열망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이 이런 창업팀을 구성할 수 있거나 일부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시도의 성공,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창업을 할 것인가, 벤처에 갈 것인가, 대기업에 갈 것인가의 의미는 사실상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의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클락과 함께 세계 3대 SF 작가로 꼽히는 로버트 하인리의 말입니다. 인간은 기저귀를 갈고 침략을 계획하고 돼지를 도살하고 배를 건조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소네트를 쓰고 원한을 풀고 벽을 세우고 뼈를 맞추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지휘를 받고 명령을 내리고 협력하고 혼자 행동하고 방정식을 풀고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고 걸음을 주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싸우고 용감하게 죽어야 한다. 전문화는 곤충들이나 하는 일이다. 케빈 켈리는 IT 구루 중 한 명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생산성은 로봇에게나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시간은 질문하기, 창의성 발휘하기, 경험하기로 채워져야 한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회사와 사회가 필요한 인재가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자형 인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말로 받아서 되로 쓰게 하는 교육입니다. 저도 교수이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많은데 정작 쓰임새는 작지요. 제가 서양에서 배운 교육은 되로 받아서 말로 쓰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학부생이건 대학원생이건 사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의 양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도교수와 여러분 지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쉽게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미 아주 깊은 곳까지 와 있습니다. I자형 인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고 인재가 되려면 너비를 넓게 가져가야 합니다. T자형으로 벌려야 하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별히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 많이 사용하시죠? 그 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강조하는 11가지를 보고 역시 좋은 회사는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T자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아한 형제는 5번째 항목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개발자는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즉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그냥 I자형 인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회사는 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벤처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벤처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하게 우리나라 교육과 많은 기업의 회사 문화가 I자형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인재상을 표현해봤습니다. 아마 대기업에 들어가면 인류, 중소기업에 가면 이류, 이름 없는 벤처나 스타트업에 가면 삼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단 대기업이 지원해서 잘 안되면 중소기업, 거기도 별 볼 일 없으면 적당한 벤처나 스타트업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벤처나 스타트업이 보는 인재상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적, 프라이빗티어가 무장상선 또는 해군과 싸우는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해적이 잘 훈련된 무장상선과 싸우려면 해적 한 명은 일당 100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벤처에 모이는 인력의 수준과 스피릿이 가장 우수해야 하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 다음이 대기업, 그 다음이 중소기업이 되겠죠. 물론 기업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던 성공의 가장 큰 보증은 성실함입니다. 하지만 골라서 가실 수 있다면 T자형 인재로 성장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곳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란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가에 빌리자면 기저귀를 갈고 침략을 계획하고 돼지를 도살하고 배를 건조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소네트를 쓰고 원한을 풀고 벽을 세우고 뼈를 맞추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지휘를 받고 명령을 내리고 협력하고 혼자 행동하고 방정식을 풀고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고 걸음을 주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싸우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곳. 물론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도 훨씬 커야겠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따져볼 때. 제 강의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